안녕하세요. 아욱인의 사랑방입니다. 오늘은 최문희 작가의 정약용의 여인들 2회를 올립니다. 저는 아욱인의 사랑방을 만들면서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가짜뉴스와 자극적 얘기들이 판치는 유튜브판에서 잔잔하지만 위안과 용기를 주고 소소한 삶의 지혜도 전할 수 있는 따뜻한 사랑방을 만들자.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꾸준히 잘 꾸려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정약용의 여인들 2회. 여유당, 망설이면서 겨울 냇물을 건너는 것 같이 주저하면서 사방의 이웃을 두려워한다는 노자의 말을 빌린 편액이었다. 22살 성균관 진사로 시작한 벼슬이 병조 참지와 형조 참의로 급상승하면서 노론의 관역이 되었다. 약용은 자명소를 올리고 고향집으로 내려왔다. 한동안 고향집에 조용히 엎드려 있으면 구설의 소용돌이에서 비껴갈 수 있겠거니 생각했다. 부친이 부재한 집은 낡고 허술했다. 약용이 소매를 걷어붙이고 집단속을 시작한 것은 몰두할 작업이 필요해서였다. 숨 고르기라는 구실로 게으름을 얼버무리고 싶지 않았다. 두 아들이 공부하는 서재에 3근계 현판을 걸어둔 것은 아들들을 재우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단련하기 위한 말의 회초리였다. 부지런하고 부지런하고 부지런하다는 세 글자를 눈 뜨는 아침마다 보고 새겨야 했다. 큰 비에 빗물이 새어 방마다 누리끼한 누수의 흔적이 보였다. 손을 보고 다독이고 단장을 했다. 그때 임금이 한 뭉치의 백서를 내려보냈다. 신유년 6월열 이틀 한밤중에 대문이 흔들렸다. 창경궁 영춘원의 내각 서리가 임금의 유시를 들고 왔다. 오래도록 서로 보지 못했다. 너를 불러 책을 편찬하고 싶어 주제소의 벽을 다시 발랐다. 아직 덜 말라 정결하지 못하지만 이달 금은깨쯤이면 경연에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금은깨에는 만날 수 있으리라는 간곡한 심정을 담은 어찰이었다. 서리가 들고 있던 백지 한 묶음을 임금이 하사한 선물이라며 건넸다. 망극했다. 약용은 백지 보따리를 안고 창경궁을 향해 머리를 조아렸다. 사랑방에 든 서리가 차를 마시는 동안 약용이 붓을 들었다. 배려에 대한 뜨거운 한마디, 못다한 말의 마디가 붓끝에 실려 떨림을 가누지 못했다. 글쓰기라면 세상에 어느 누가 그를 앞지를 수 있을까? 마른 가슴 속에서 뇌성병력이 아우성을 질렀다. 약용은 붓을 내려놓았다. 기다리던 서리를 빈손으로 보냈다. 6월 금은깨 뵙겠다는 말씀만 올려달라 부탁했다. 28에 하늘과 땅 사이에 칠흑의 장막이 드리웠다. 목을 느리고 기다렸는데 임금과의 약속은 장마에 쓸려 떠내려갔다. 약용이 임금이 보내준 백지 묶음에서 10장을 꺼냈다. 손이 떨리고 가슴이 저려 며칠 동안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었다. 백지는 도배로 쓸 용도가 아니었다. 북쪽 벽을 향해 놓인 경탁 앞 벽면에 발랐다. 사모곡이라도 쓰려 했던가. 평생 보듬고 살아도 가슴에 뭉친 옹이를 사귀지 못할 것이었다. 약용이 손수 풀비를 들고 바르면서 이건 임금님이 하사하신 백지요 했건만 회관이 귓결로 흘렸던가 듣고 싶지 않았던가. 18해 묵힌 종이를 뜯어내고 도배를 새로 한 것은 그의 귀환을 환영한다는 뜻이겠거니. 그건 아니었다. 회관이 모르지 않을 터 무심한 지아비에 대한 심리적인 반란인지도 모를 일이었다. 회관이 차반을 들고 들어왔다. 짐 속에 있는 무쇠 주전자는 못 찾았어요.
무쇠 솥에서 끓였으니 다르지 않겠지요. 낮으나 결기 묻은 목소리였다. 그 작은 울림에는 안채와 마당을 가로질러 사랑채까지 어떤 허술함도 허용치 않는 무게감이 실려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으나 묵직했다. 도배를 하더라도 거긴 손대지 말았어야 하지 않소? 경타가 병말이오. 혜완이 살포시 웃었다. 아니, 그냥 입술만 방싯 움직였는지도 몰랐다. 너무 누래서 이색지기에 개비를 했어요. 발라낸 선왕에 편지하고 뜯어낸 종이는 버리지 않고 두었으니 너무 역정내지 마세요. 야경이 고개를 들고 눈을 치떴다. 누가 역정을 냈단 말이오? 경위를 묻지 않소. 어투에 불편한 심기가 묻어났던가. 혜완이 지그시 깨문 얇은 입술이 노기가 실려 파르스름했다. 무람없이 다가가지 못하게 하는 혜완 특유의 고요함이었다. 더 이상 시비를 가릴 사안이 아니었다. 늘 그랬듯이 야경은 구겨진 심지를 스스로 다독였다. 찻주전자 뚜껑을 열면서 그가 하견아 불렀지만 속내는 혜완의 말이 듣고 싶었다. 홍인 모녀에 대한 이야기가 혜완의 입에서 먼저 나오리라 기다렸다. 그것이 순서다 싶었다. 일행의 뒤에서 홍인 모녀가 조심스레 갸웃대는 걸음으로 따라오고 있었다. 손에 나루에 당도했을 때 야경이 어린 홍임을 안고 나룻배를 내렸다. 나루 둔덕, 가지 늘어뜨린 버드나무 아래 서 있는 혜완의 옥색 치맛자락이 얼핏 눈가에 실렸다. 야경이 얼른 홍임을 내려놓고 그쪽을 향해 걸어갔다. 먼 거리가 아니었다. 짐을 내리는 내내 배를 잡아주던 둘째 아들 하규가 앞을 막아섰다. 아버님, 무사히 당도하신 건 저희 모두의 기쁨입니다. 멀미는 하지 않으셨는지요? 야경이 하규의 장황한 인사말에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눈은 가을 깊은 날까지 잎을 달고 있는 버드나무 뒤를 기웃거렸다. 가족들이 모여들었는데 혜완의 옥색 치마는 큰아들 뒤에 가려 멈칫대는 걸음이었다. 야경이 혜완을 보고 웃었는지 잘 지내셨소? 무슨 말을 건넸는지 두루뭉실 어우러져 걷는 동안 민망한 눈길을 거두고 말았다. 방에 들어온 하견이 꿇어앉았다. 다래를 잘 모르지만 제가 해보겠습니다. 하견이 사발에 찬물을 따랐다. 잠시 하고 일어난 혜완이 장지문을 열고 나갔다. 그녀의 목소리가 문틈새로 미어져 들어왔다. 하규야, 석유야, 아범에게 문간방에 불 좀 지피라 하고 강진에서 온 손님들을 들이도록 하렴. 큰 목소리는 아니지만 힘준 억양이 주변을 들썩였다. 금세 하규의 목소리가 건너왔다. 어머님, 문간방은 냉골이라 강진 손님들은 찬방 뒷방에 드렸습니다. 거기나 안 된다 하지 않았느냐? 문간방으로 옮기도록 해라. 야경의 미간에 설핏 골이 일었다. 그를 의식해서 주고받는 말처럼 들렸다. 하견이 찻잔에 물을 따르면서 질금질금 흘렸다. 야경이 애먼 하견을 향해 심기를 끌어올렸다. 조의선사가 다루던 자례를 눈여겨보지 않았더냐? 하견이 고개를 들었다. 여느 때 같으면 어림없는 태도였다. 초의선사는 다선이라 하더이다. 그런 분하고 소자를 비교하심은 비교라니 지금도 물을 쏟아내고 있지 않느냐. 보통 양반과 자제들도 찬물 정도는 정갈하게 따른다는 걸 모르더냐? 차를 마시며 말문을 터보려던 그의 생각은 혜완의 심줄 같은 목소리에 실려 흐트러졌다.